한국과 미국,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사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것 다 빼고 G7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미 한국으로 돌아와서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도 다 끝냈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독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뭐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평화공원에 가서 특히 그 원자탄 폭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한국 분들 숨진 분들의 같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헌화한 이런 내용을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서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굴이 보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은 한쪽에는, 왼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오른편에는 인도의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좌석 배치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뒤에 말씀드릴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 세 나라 정상의 회담과도 연관이 되고 그 뒤에 전해드릴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인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공식적으로 그 같은 침공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치명적인 살상무기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에 결국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온 뒤에 모든 포커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오른쪽과 왼쪽에 한국과 인도의 정상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국 국민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했다고 다 말을 할지, 다 말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AP통신 그리고 많은 매체를 인용을 해서 전하는 더 힐과 같은 미국 매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어떠한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 가기 전에 젤렌스카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잖아요. 뭐 러시아 얘기는 직접 입을 그 러시아라는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누군가 살인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있었을 때 무엇만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만으로는 그 살인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에 1억 3천만 달러 재정 지원 패키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지뢰 제거 장비, 구급차 같은 것도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지금 즉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뭔가를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3억 7,500만 달러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1억 3천만 달러면 꽤 이제 이 정도의 전쟁이 오고 난 이 시점에 미국이 뭐 3억 몇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때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구나. 그렇게 그 액수는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정상을 올 여름에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3자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두 나라가 완전한 화해를 하기를 원한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조금 좋은 분위기 있다가도 결국은 뭐 역사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삼국의 공통적인 도전이 있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두 나라 세 사람이 같이 아주 화기애애하잖아요. 사진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용기 있는 전진을 해주고 있다. political 그 용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특히 이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한 일이죠. 한국에서 욕 엄청 먹으면서요. 이것을 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하는 그 얘기.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여름에 같이 초대해서 3자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희망은 이 한국과 일본이 지역 방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완전히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왔고, 그때 있었던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름이 뭐죠? 핵 협력 그룹. 여기에 일본은 속해 있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은 그걸 한국에서도 다 짐작을 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 되면은 일본이 여기에 핵 협력 그룹에 조인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올해 말이 되면.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타임라인이.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 그럼 또 오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12월 달에는 같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한은 아직 2년이 남아 있으니까는요. 한미일 군사공조, 북한과 중국을 겨냥을 한, 그리고도 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를 안보를 담당하는 이런 건 더 강해진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 지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한국 방문입니다. 이 내용은 독일이 아직 시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야 뭐 한국 뉴스를 보면 다 아는 얘기고, 얼마나 자세히 벌써 다 나왔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이체 벨레, 아주 그 유명한 독일의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잖아요. 이 도이체 벨레가 올라프 숄츠의 방문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긴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뭐 공급망에 대해서도 안보, 무역,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중요한 문제고 하는데, 한국과 독일이 이미 이제 그 협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국방에 있어서도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군사기밀보호협정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캐나다하고 최근에 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상징적입니다. 몇 시간인데 몇 시간 동안 다 했어요. 그리고 특히 도이체벨레는 판문점 간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한국에서 좀 판문점 한번 방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먼저 판문점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방문을 하고 나서 용산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로서는 통일 독일이 1990년대 초에 있었던 거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독일의 총리로서 이왕 한국까지 갔는데 바로 그 분단의 역사를 목격하고 싶다. 독일도 2차 대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1990년대에 복원이 됐는데 해서 그 통일된 독일의 지도자로서 판문점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다 디너도 먹고 이미 독일로 돌아왔는데, 앙겔라 머르켈이 G20 정상회담 때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G20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대통령과 총리 간의 양자회담은 아니었죠. 그 양자회담은 헬무트
콜까지 갑니다. 30년 됐어요. 1993년도였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안보가 독일로서도 중요한 이슈가 당연한 거고, 저는 지금 독일 입장에서 보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시 독일에서도 북한의 전례 없는 그 위협, 저돌적인 그런 그 리더십,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몇 년 동안 뭐 한국이 꼭 미국과 일본과 뭐 같이 무슨 어떤 군사 협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호위함대도 바이에른호도 같이 이 같은 그 군사 훈련에 참여를 했고요. 독일의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한국, 이제 미국, 독일 그 전투기 편대도 훈련을 같이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독일 군대를 더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우크라이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올라프 숄츠가 한국에 압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엔 안 나온 것 같은데, 올라프 숄츠가, 그러니까 결국은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올라프 숄츠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다 드러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뭐 이렇게 딱 엠바고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담 같은 것들이 다 글로써 기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지도 모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일 매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것을 그 후원을 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다. 도이체 벨레가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야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그렇고, 앙겔라 머르켈도 그 전에 총리부터 이어져 왔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의 수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이가 좋고 뭐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에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한다 한들, 안보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뒷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본인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용산까지 방문을 해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더 많은 지원을 하라고 압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독일 매체의 보도잖아요. 어떠한 압박을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독일 매체에서 볼 때 독일 회사와 여러 가지 그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 교수라든가 다른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뭐 독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존중을 하죠. 존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지역 안보가 탑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독일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존중할 면이 있지만 통일 독일을 먼저 이뤘기 때문에 그 경험과 통일 독일을 하고 나서도 경제 개발을 할 가능성, 그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서독이 많이 부담을 했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저렇게 유럽에서 경제 규모 제일 크고 제일 건실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한다. 공주 국립대학교 임은정 교수의 말을 실었네요. 어떤 그 서로의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이체 벨레와 임은정 교수의 그 같은 한국 사람들은 독일을 뭐 존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동양과 서양인데 페이드릭 하인, 도쿄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데 비무장지대 방문이 굉장히 무게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독일 매체도 그렇고, 한국에 있으니까 우린 비무장지대 뭐 늘 잘 가고 하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다 비무장지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미국 지도자들은 갑니다마는. 그래서 페이트릭 하인 도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정말로 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무게감,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독일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전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치감을 보이려고 우리도 분단됐었는데 통일을 이뤘고 한국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있는데 독일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라는, 일치감을 보이려는 그런 뜻이었다고 하고, 그 밖에는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또 다른, 전쟁 당시에는 많은 것을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재건을 할 땐 인간은 왜 그렇게 잔뜩 지어놨던 것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짓고 하죠. 밥 먹고 자고 또다시 밥 지어 먹고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없죠. 이런 성스러운 일을 그런 잔혹한 일에 비유하다니. 한 대 더 맞아야지 돼.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요즘은 세계에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서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서로 다른 동서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이전에 그 방향대로 러시아 쪽에 한국이 그대로 붙어서 우크라이나를 외면하고 전혀 지원도 하지 않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따가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인도 그러잖아. 인도와 한국이 비교하기가 힘들죠.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방 세계로부터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인도도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인구도 너무 작고 수출을 할 자원도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가야지 된다 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이만큼이라도 지원을 한 것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한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좋은 위치이고, 제가 이런 생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를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이체벨레가 어떻게 정정을 했느냐면요. 그 기사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과 독일이 140주년이랍니다. 양국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한미 70년 동맹을 엄청 강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의 총리가 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할 때 60주년이다 했는데 독일은 140주년이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답니다. 뭐 1883년도에 상호 항해 조약을 제일 처음 맺었대요. 그런데 이 독일의 매체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정정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도이체벨레도 기사를 딱 보도를 하고 나서 1883년 140년 된 관계가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 끝에 기사에 또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관계가 140년이 됐다 하는, 도이체벨레가 그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비무장지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떠한 압박을 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기념비 78년도에 있었던 일, 여기를 윤석열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니 거기를 왜 가? 일본을 피해자 취급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나란히 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78년 만에. 결국은 이것도 두 나라 관계 잘해보자는 뜻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요, 이 내용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보도하고 전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가디언이 이 사진을 크게 대문에 걸어놓고, 당시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얘기예요. 우리 두 나라의 이 정상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헌화하는 건 희생자분들께 하얀색 꽃다발, 뭐 안개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헌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본과 한국 관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영국 매체 가디언이 인용을 했습니다. 4만 명의 한국인이 그때 숨졌다고 하네요. 히로시마 거기서. 일본인이 뭐 14만 명 이상이 숨지고 1945년 8월 6일, 9월이 아니라 제가 왜 9라고 써놨나요? 8월 6일. 그리고 사흘 뒤에 나카사키. 그리고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게 전부 194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나라 정상이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과도 같이 이런 회담을 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아마 이제 또 오늘 오후에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뉴스들은 오늘만 날이 또 아니고 여러분들 또 다른 매체를 또 많이 보시고 나서 저는 오늘 미국은 일요일입니다. 한국은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요.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이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 그것은 항상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아주 그 이슈의 이슈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 후속 뉴스인 겁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조금 더 발을 딛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버팔로에서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너무 겨울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추워서 한국인 관광객 10명이 눈이 그 자동차가 거기에 가려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뉴욕의 어떤 버팔로 인근의 집을 딱 두드렸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40대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완전히 뭐 한국의 고추장, 라면, 참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며칠 동안 또 가신 분들도 10분도 한국에서 가신 분, 미국에서 가신 분, 영어가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들, 영어가 완벽한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재미나게 놀았는데 그분들이요, 그 부부가 알렉산더 그리고 그 안드레아 그 캄페니나 이 두 분이 한국 관광공사가 초대를 해서 완전히 한국에 가서 경복궁, 창덕궁 무슨 뭐 포 시즌 호텔 또 뭐 프랑스의 유명한 어디서 막 최고로 음식 잘하는 데 하고 소개한 이런 곳들을 다 경험을 하고 창덕궁에서 바로 한국에 사시는 그때 만났던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절도 관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뉴욕타임스가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로컬 매체에서도 많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해서 이분들은 미국 젊은 사람들이지만 14세기에 지어진 그 경복궁 이런 것에 무엇을 보면서 다름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것과는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한국에 혈육은 없어도 처음에 이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요. 버팔로인가 그쪽에서요. 네, 버팔로 식당에서 7년 전에 비빔밥과 돼지고기 볶음을 드셨대요. 그게 첫 데이트에서 드셨던 음식이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혈육이 없어도 그 감정이 있다가 한국 분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다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대본을 쓸 수 없었던 일종의 동화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운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보도되는 아주 소프트하지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뉴스도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방송 끝나고 몇 시간 뒤에는 다시 또 오늘의 미국 탑뉴스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함께 전해드리고요. 이제 미국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지금 해야지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래를 하나를 해야 되고 또 뭐 해야지 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해야지 될 일 내일로 오늘만은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저도 안 미룰게요. 안 미루고 해피한 일요일 되시고 한국은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